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어붙은 욕실에서 일본 여성 직장인이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다 변기에 앉은 채 숨을 거두는 일이 지금 일본에선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그 비극을 눈으로 확인한 젊은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출신의 평범한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중소 브랜드에서 일하며 야근은 일상이었죠. 월급은 23만 엔, 한국 돈으로 약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높은 물가에선 턱없이 부족했어요.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관리비와 전기료를 내고 나면 컵라면 살 돈이 겨우 남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온 막내딸로서 가장의 책임감은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원룸에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온도계였습니다. 대부분 10도를 넘지 않았죠. 이불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은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샤워를 하고 싶어도 가스비가 걱정돼 차가운 물로 씻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정말 세계 3위 경제대국의 모습인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무표정했고 생기 없는 눈빛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죽은 것 같았어요. 회사 사무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난방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내 온도는 16도를 넘지 않았죠. 손가락이 굳어 디자인 작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엔짜리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치였지만 하루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다시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난방은 잠들기 전 1시간만 켰죠. 그나마 핫팩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선배 유미코의 부고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단 28살, 저보다 겨우 1살 많은 나이였죠. 욕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요? 전화를 받는 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대요. 겨울밤, 방과 화장실의 온도차가 15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온도 충격으로 인한 혈관 수축, 그리고 심장마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를 자살로 처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죠. 개인 책임이라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유미코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는 영원히 차가워졌다니. 믿기지 않았죠. 또 다른 친구 미카는 40도의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미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예약 안 하셨나요? 라는 한마디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 결국 폐렴으로 다시 입원했죠. 병실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들이 담요를 가지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감기로 시작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대체 인력은 없었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저를 덮쳤어요. 온도계는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 난방을 켜지 못했죠. 지난달 고지서는 예상보다 3만 엔이나 더 나왔으니까요. 차라리 옷을 여러 겹겨 입고 잤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찬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유미코처럼 나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공포에 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불편한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만한 나라, 따뜻한 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은 곳. 검색어를 입력하다 우연히 한국생활 블로그를 발견했죠. 화면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24시간 가동되는 온돌 난방, 지하철 와이파이,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 가능한 병원 시스템. 이게 정말 아시아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간 친구 사유리가 보내온 영상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리에, 믿어도 돼. 여기 온돌이라는 게 있어서 방 바닥 전체가 따뜻해. 지하철 좌석도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병원비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해. 그날 밤 저축해둔 2천만 엔을 확인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1,400만 엔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겨우 20분만 난방을 틀고 앉아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손가락이 얼어 키보드를 누르기 힘들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추위라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배신자. 그 한마디가 저를 찔렀어요.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리 잡으면 모시러 갈게요. 거기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보다 살기 나쁘다고 그래? 국격이 다른데. 오랜 친구 나오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유미코처럼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차갑고 썰렁한 방, 곰팡이 핀 벽.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야.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따뜻했어요. 이게 공항 맞아?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은 늘 춥고 스산에서 서둘러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여기선 코트를 벗고 싶을 정도였죠. 공항철도 표를 사면서 가격에 놀랐습니다. 4,150원, 일본 돈으로 약 400엔. 도쿄에서 같은 거리면 최소 1,200엔은 했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객차 아니었습니다. 난방이 확실히 되어 있어 객차 전체가 따뜻했어요.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환승도 쉬웠습니다. 명확한 안내판, 모든 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좌석이 따뜻했어요.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일본에서 오셨어요? 많이 추웠죠? 여기는 바닥이 따뜻해요. 온돌이라고 하지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주인 아주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곧 이해하신 듯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일본은 요즘 많이 춥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난방비 때문에 다들 고생한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발끝까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온돌방에서 푹 잠들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탐색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는데 가격이 5,000원, 일본 돈으로 500엔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품질의 도시락이 1,000엔은 했을 텐데 여기선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맛도 훌륭했어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와 병원을 찾았는데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 괜찮을까요? 조심스레 물으니 간호사는 웃으며 괜찮아요. 예약 없어도 볼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진료비는 18,000원, 약 1,800엔이었죠. 일본에서는 최소 5,000엔은 했을 텐데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활기차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대화하는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항상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 면접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완벽했고, 한국어 자기소개도 외웠죠. 면접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나카지마 씨,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했고, 질문에도 잘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패션 시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국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문장은 엉망이 됐어요. 결국 말문이 막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이 말만 하고 고개를 숙였죠. 면접관은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탈락을 예감했습니다. 역시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건물을 나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따뜻한 건물에서 면접을 봤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안에는 저와 한 중년 남성만 있었어요. 그분은 당황해하셨지만 저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자주 겪던 일이라 대처법을 알았거든요. 괜찮으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인터폰으로 연락해보시죠. 그분이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동안 저는 일본어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본에선 정전이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으니까요. 2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고 무사히 빠져나왔죠. 감사합니다.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셨네요. 그분은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다른 디자인 회사 임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우리 회사에 와보시겠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실패한 면접 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것이 한국의 모습인가요? 실패해도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곳. 다음 날 김민호 임원님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분위기는 첫 면접장과 달리 편안했어요. 김 임원님은 제 포트폴리오를 진지하게 봐주셨고 일본 시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카지마 씨, 우리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일본에서보다 조금 낮았지만 복리후생이 훨씬 좋았어요. 무엇보다 난방이 잘 되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요. 주말에는 푹 쉬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었죠.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일본에서는 늘 회색빛으로만 보였던 하늘이었는데 이곳에선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요. 입사 한 달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어요. 리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지만 수술비가 부담되어 미루고 계셨어요. 어떤 병원이에요? 상태가 어떠세요?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오사카 시립병원이야.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난방비 내느라 저축한 돈이 다 나갔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은 예상대로 추웠고 아버지는 담요를 열어 겹덮고 계셨어요. 의사는 척추 디스크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비용은 300만 엔 약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수술 받으세요. 여기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일본 의사가 최고야.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 국제 인증받은 의료진, 최신 의료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병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허락을 받고 병실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병실, 친절한 간호사들, 정확한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병원에서 만난 일본인 환자분의 인터뷰까지 담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술하려면 600만 엔이 필요했는데 여기선 절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병실이 따뜻해서 회복이 빨라요. 이 영상을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2주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왔습니다. 진료, 검사, 수술 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잡혔어요. 비용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병실에서 빠르게 회복하셨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놀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에, 내가 옳았어. 이곳은 다르구나. 수술 후 3주 동안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간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급 간병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동료들은 위로 메시지와 과일 바구니를 보내줬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병원 로비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리에, 너의 선택이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입사 3개월 차,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의류 라인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한국 스타일을 일본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무실은 따뜻했고 야근할 때는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야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다는 점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카지마 씨, 이 디자인 정말 좋은데요? 팀장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직접적인 칭찬은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잘한 일에는 바로 칭찬해주고 실수해도 다음에 잘하면 돼요라며 격려해 주었죠. 프로젝트 발표 날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더듬거렸지만 동료들은 기다려주었고 미소로 응원해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죠.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카지마 리에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일본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사회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부품이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을 모셔와 서울의 따뜻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좌식 테이블은 온돌로 따뜻했고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죠.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드시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따뜻한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제야 더 실감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리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옳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한강변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활기차게 거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노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여기 노인들은 건강하게 돌아다니네. 무슨 차이일까? 아버지, 여기는 경로당이라고 노인정이 있어요. 마을마다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식사도 제공되고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이었죠. 서울의 밤은 따뜻했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 친구 요코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에, 너 요즘 어때? 얼굴이 달라 보여. 피부가 좋아졌어? 영상통화로 이야기하며 요코는 제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에 빛이 돌아왔다고요.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코, 여기는 정말 달라. 방이 따뜻하고 사람들은 친절해.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 요코의 부탁으로
일본어 블로그에 따뜻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일상, 직장 생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에 대해 솔직하게 썼죠. 추위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심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엔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터집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지하철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온돌 시스템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일본처럼 에어컨 한 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진료비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약국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어요. 글을 올린 다음 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메시지함은 문의로 가득 찼어요. 일본 전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이 50대, 60대 분들이셨죠. 정말인가요? 한국에서는 난방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연금으로도 살만한가요? 노인 복지는 어떤가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께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죠. 경로당,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할인제도. 일본보다 훨씬 발달된 노인 복지 시스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회사에서도 이 활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제 블로그가 양국 간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된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회사 차원에서 일본 시니어를 위한 한국 정착 가이드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카지마 씨, 제2의 인생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웠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마주했어요. 왜 일본을 떠나셨나요? 한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일본 시니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온 거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더 따뜻한 삶을 찾아오세요. 여기서는 난방비 걱정 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주말에는 할머니께 보낼 보온용품을 고릅니다. 일본에 계신 할머니는 여전히 난방을 아끼며 사시거든요. 이제는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 대신 한국의 첨단 발열 이불과 온도 조절 양말을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오시면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번 방문 때 한국 사우나를 체험하고는 천국이 따로 없다며 좋아하셨죠. 어머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쇼핑하는 재미에 빠지셨고요. 일본에 비해 절반 가격인 옷과 화장품에 놀라셨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일본 시니어분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오사카에서 은퇴하신 다나카 씨 부부가 제 도움으로 서울에 정착하셨어요. 70세와 68세의 노부부가 새 삶을 시작하신 거죠. 처음 온돌방에서 맨발로 서보고는 젊어진 기분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리에 씨, 일본에서는 연금으로 난방비도 못 내는데 여기서는 병원도 다니고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일본 시장 담당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많이 늘어 통역 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회사가 일본인 시니어 한국 정착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회사의 새로운 사업 방향이 된 거죠. 지난주 일본에서 또 한 명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엔 70대 노인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무력감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SNS에 한국의 난방 시스템과 노인 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을 위한 제2의 인생,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죠. 한국어 기초, 정착 지원,
의료 시스템 이용법까지 알려드리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미 10명 이상의 60-70대 일본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때로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얼어붙은 방, 차가운 욕실, 벽에 핀 곰팡이. 하지만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면 그 악몽은 사라집니다. 이제 제 앞에는 따뜻한 미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라도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따뜻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이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